방금 전에 속보를 보니까 네. 용인 서부서로 배당이 네, 네, 됐던데 네. 조이대 집이 용인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제 본래 옛날 주소지가 그 용인으로 돼 있는데 예. 이제 제가 3월 2일 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바로 병원 있을 때 예. 휴대폰으로 그 국민신문고 온라인으로 접수를 했어요. 예. 찜해 놓으려고. 그러니까 1호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식 그 고발장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법이 공포 시행되면 종이로 정식으로 제출하겠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사전 예약 비싼 거니까 고소 예약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럼 반려하고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또 그러면 또 말이 날까봐 우선은 제 주소지로 보내고 제가 어제 이제 경찰청 국수본과 공수처 두 군데에 예. 정식 고발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냈고 예. 오늘 이제 도착할 거고 다음 주에 아마 두 기관이 어디서 할 건지를 이제 한 군데로 모아서 이제 용인서에 있는 거는 그쪽으로 보내는 걸로 예,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고발인 주소로 배당을 하는 거예요? 원칙은 이제 일반 사건은 피고발인 주소지가 일단 원칙이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경찰에서 예.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제가 경찰 뭐 비공식적으로 예. 뭐 몇 군데에서 또 전화도 받았는데 예. 엄청나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 동아일보는 그 취재한 것도 기사가 났다고 하대요. 예. 굉장히 부담스럽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경찰이 앞으로 모든 수사를 다 또 주관해야 되잖아요. 수사 기소 분리. 그러면 경찰이 특히 이제 아직 중수청은 없으니까 국수본이 또 역량이 좋아요. 예. 또 내란 때도 큰 역할을 예. 했고. 그러면 이럴 때 그런 거물 대법원장을 수사하고 하는 또 역량을 보여야 또 국민 신뢰도 더 커질 거고. 대법원장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 예.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근혜 국정농단 이후에 사법농단으로 그때는 구속까지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경찰이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 다만 공수처도 어떤 관할권이 지금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양기관에 다 보냈습니다. 네, 조이대는 지금 대법원장 공간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럼 이제 고발 1호가 됐는데 네. 이번에 박영재 대법관도 같이 고발했죠? 그렇죠. 이제 1호는 조희대 대법원장, 2호는 박영재 그 작년 그 사건의 주심 대법관. 예. 사실 3호, 4호도 있습니다. 지기현이가 3호인가요? 지기현 작년 그 윤석열 석방시킨 예. 그 사건이 3호고 또 즉시항고를 안 한 심우정 검찰총장. 예. 검찰총장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자들 왜 안 하셨나 그게 내가 4호입니다. 궁금했어. 예. 한꺼번에 또 다 하는 것보다는 네, 한 놈 한 놈. 예. 그리고 저 지난번 그 김건희 무죄 때린 우인성 판사가 예. 5호. 법 왜곡죄 법을 만들기 전에 있었던 행위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가능합니까? 그게 이제 다들 그 궁금해서 사실 경찰에서도 한 3분이 전화가 왔어요. 예. 제 그거를 보고 좀 더 듣고 싶어서 이제 제가 고발한 거는 제 나름의 주장이 아니고 대법원이 대법원장을 고발한 거예요. 종전에 있는 대법원 판례로만 제가 법리를 구성해서 고발했기 때문에 전부 다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거 속업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상식적인 질문들이 다 있을 수 있죠. 뭐 작년 5월 달에 그 파기환송이 있었으니까 이제 작년에 즉시 끝난 범죄에 대해서는 지금 법을 만들어서 소급 적용하면은 위헌입니다. 예. 그게 아니고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계속범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범죄, 현재 계속되고 있는 이 범죄를 현재 법으로 처벌한다는 거예요. 이게 소급이 아니죠. 현재에 계속되고 있는 범죄, 이걸 계속범이라고 해요. 예, 그 이제 형법 교과서에 다 나오는 통설 판례인데, 그래서 대법원 판례도 이런 직무유기적인 거. 그 대법원 판례는 경찰 공무원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눈 감고 봐줘버렸어요. 수사를 아니한 부작위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적발돼 가지고 기소가 됐는데 대법원에서 기한은 과거 그때부터 지금까지 법적으로 해야만 되는 의무가 있는데
안 한 부작위 상태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 현재 그 계속되는 범죄를 처벌해야 된다라는 그때는 직무유기인데 지금은 법외국제. 법외국제에 보면 법률적으로 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그 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법외국제 구성요건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고발했고 그것은 과거에 대한 소급이 아니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다. 경찰한테도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한 3분이 전화가 왔어요. 네. 와, 변호사님 너무 공부를 많이 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수사 전문가니까 이제 딱 들으면서 바로 아시더라. 계속범위 이런 데 쓰이는 거고. 그게 우리 김건희 그 도이치모터스 이런 거 할 때 포괄일죄라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우인성 판사가 끊어가지고 옛날 거는 공소시효 지나버렸어. 근데 그게 아니라 포괄일죄 하나로 묶으면은 다 처벌이 된다. 예, 그거 비슷하게. 예. 작년 4월 달부터 종이 기록으로 7만 쪽을 출력해서 다 검토하고 판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 상태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계속범 그거는 하나로 묶어서 처벌한다 하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쉽죠? 이제 고발을 했으니까 네. 이제 조사를 할 거고 네. 조사를 해서 혐의가 인정이 되면 기소를 할 거고 네. 그러면 재판을 받게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때까지 이해가 탄핵이 안 된다거나 또는 뭐 버티고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재판정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첼스트라다무스 이병철 변호사님 어떻게 될 거로 예상하십니까? 형량이.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작년에 그 희대의 난 유죄 파기환송 사실 여기 나오신 분들 다 무죄라고 했어요. 제 혼자 유죄 파기환송이다. 그런데 그 직후에 바로 시민단체가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었거든요. 그 언론에도 났고 공수처가 그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지금 수사 중인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수처에도 보냈어요. 이거 관련 사건으로 수사할 수 있다. 그런데 공수처가 워낙 지금 존재감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경찰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수사를 열심히 해서 또 공소청으로 넘기고 공소청이 또 제대로 기소를 해가지고 예. 하면 직무유기는 징역 1년 이하입니다. 예. 굉장히 약하죠. 예. 그런데 법외국제에 있는 직무유기적 법외국 이것은 징역 10년 이하예요. 예. 어마어마한 중범죄죠. 예. 그러니까 제대로 판결을 해서 뭐 한다면 그리고 이게 한 2, 3년 걸리거든요. 대법원 또 확정 판결까지 나려면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대법관 정원 되는 그 정원된 대법관들이 최종 확정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대법원 갈 때까지 네. 조희대가 대법원장을 유지하고 있으면 내년 7월 달에 퇴임이죠. 그러면은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어차피 민간인 논리적으로는 자신이 재판관이 될 수도 있나요? 그거는 시간적으로는 안 될 거예요. 예. 네, 그 전에 내년 7월 달 대법원장 퇴임하기 전에 대법원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으로 기소될 수는 있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아니 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네. 만약에 착착착착착 해가지고 네. 대법원에까지 올라왔다 상고가 됐다. 네. 그러면 지가 지 재판할 수 있어요? 그거 회피해야죠, 당연히. 회피를 네.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법적으로 회피해야죠. 재척 사유죠. 재척 사유가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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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에 조희대를 1번으로 이렇게 고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왜 하셨는지는 알겠고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법 왜곡죄에 걸린다고 보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작년 우리 다 아시는 내용인데 작년 그 유죄 파기환송을 함에 있어서 9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유죄 파기환송을 생중계를 해서 했는데 거기서 드러난 것이 7만 쪽에 달하는 종이 기록을 재판 기록을 출력하지 않았다 하는 예. 건 거의 입증이 됐습니다. 예. 천대엽 전 법원행정처장도 국회에 와서 사실상 인정했고요. 근데 전자적으로 좀 검토했다 이런 발언도 했지만 첫째 전자적으로 검토하는 게 유효하냐 그것은 천대엽 그 법원행정처장도 종이로 해야만 된다. 예. 그것이 유효한 건 작년 10월 10일 날 이제 형사소송에 있어서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관한 법률이 드디어 시행이 됐어요.
작년 10월 10일. 그런데 그 전이니까 종이로 무조건 해야 되고 종이 기록으로 형사소송법상 7만 쪽을 출력해서 검토하고 판결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걸 안 했다 이거 안 했다. 그 부분을 포착해서 이 부작위가 현재도 진행되고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계속범이다. 요 부분이 법외국제의 구성 요건으로 딱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종이 기록 7만 쪽을 출력해서 이 판결하지 아니한 그 죄를 이제 고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서면으로 분명히 기록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으니 안 하고 판결을 했으니 무효다. 법을 왜곡한 거다. 네. 그런 그것도 얘기죠.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제가 대법원 판례로 다 고발한 거예요. 예. 2016년도 대법원 판례를 제가 이제 찾아서 그 내용이 뭐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거든요. 형법 형사소송법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그거는 검사의 공소장이 무효라는 거예요. 예, 종이로 안 하면.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은 그 피고인을 징역 넣고 하는 너무나 중대한 거니까 반드시 종이로만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이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명확하게 해야 된다. 서면주의가 엄격하다. 엄격한 요식행위다. 종이로만 해야. 요식행위라는 것은 그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무효라는 겁니다. 무효. 유언장이 형식을 안 갖추면 무효예요. 서면주의 원칙이 이제 그 말씀을. 예, 그 서면주의 원칙을 위반했다. 그래서 그 2016년도 대법원 사건에서는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범죄 사실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한 2, 3페이지 요약한 종이 공소장을 내고 나머지 수백 페이지는 엑셀 파일로 냈어요. 우리가 그거는 유효한 거 아니냐. 1심, 2심은 유효하다고 봤는데 대법원 가서 안 된다. 종이주의의 위반이다. 종이주의, 서면주의. 그래서 검사의 공소장이 무효다.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예. 중대한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 판결의 취지를 연장하면 이 종이주의를 위반한 7만 쪽 예, 서면주의를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데 위반한 조의대의 난 예,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무효다 이거예요. 예,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LYONGDUC 어떻게 읽나요? 뭐 룡덕 아무튼 이분 질문 이제 김경호 변호사 말로는 법 왜곡죄 시행 시점과 작년 5월 파기환송 시점 때문에 법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차라리 이 건으로 탄핵이 더 빠른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예, 뭐 탄핵은 뭐 정치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국회에서 하실 문제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아마 김경호 변호사가 얘기를 한 모양인데요. 그게 이제 제가 설명하는 이제 계속범. 상식적으로 예. 과거에 종결된 범죄, 그걸 적시범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적시범입니다. 뭐 절도 이런 거 절도 행위가 끝나면은 즉시 종결되죠. 그걸 법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과거에 종결된 걸 소급한다. 이건 안 되죠. 예. 네, 그것은 헌법 위반 13조 위반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작위범은 대법원 판례가 부작위범인 경우는 그 위법 상태가 부작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 계속범인 경우는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현재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범죄를 현재 법으로 처벌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사례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중에 이런 직무유기적인 거, 부작위 이런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법 판례 이론이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 좀 생소하죠. 경험을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경찰청에서도 한 3분이 전화 와서 이 설명을 하니까 아, 변호사님 공부 많이 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피고발인 이제 제부터 고발인부터 고발인 조사하고 조사. 그다음에 피고발인 조사하고 네, 그렇게 네. 되겠죠. 네. 아이고 꽃이다. 네. 그렇게 됐을 때 혹시 출석도 안 하고 조사를 피하고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양성태 전 대법원장 수사했을 때도 뭐 안 가고 막 그렇게 많이 했지만 결국은 뭐 모든 문제는 여론의 관심이 많을수록 안 올 수가 없죠. 예. 그리고 뭐 특수계급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판검사들은 판검사를 하루만 해도 본인이 특수계급인 줄 알아요. 본인들끼리 처벌을 안 해왔죠.
사회적으로 굉장히 언론이 문제를 삼는 사건은 어쩔 수 없이 기소하고 처벌하는 척 했지만 그것도 적당히 후려쳐버려요. 예. 그래서 우리 이 정의리 TV나 이 언론이 더 집중적으로 또 잊어버리면 안 되고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할수록 뭐 소환에 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고발을 하고 바쁘신 와중에 나와주셔서 감사한데 혹시 우리 패널들께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죠. 아, 근데 워낙에 뭐 설명이 명쾌하셔가지고 네. 사실 또 이병철 TV 구독자이기 때문에 예, 이 법 왜곡죄에 대한 중요성을 워낙에 또 강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 말끔하게 또 제 의문이 해소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법원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동료식들이 강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김경호 변호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소급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 거고 이병철 변호사님 말씀대로 계속범이기 때문에 이건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예를 들면 이 사법 카르텔들이 짜고 퉁치면 의도와 무관하게 그것이 배척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건 좀 우려되는 예, 측면이 청 있습니다. 박사님 그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그 전 양승태 대법원장 그 사건도 지금 그게 언제 때입니까? 지금 6년이거든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 초에 이렇게 다 언론에 났지만 1심에서 기소된 혐의가 거의 40개 정도 됩니다. 전부 다 무죄 때려버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관련된 그 공범들, 그러니까 고위 법관들이죠. 그 전부 다 무죄 때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행히 항소심 올라와가지고 항소심에서는 또 언론이 집중적으로 또 다 무죄다 이게 말이 되냐 하니까 항소심에서는 상당 부분 또 유죄 판결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조희대 그 피고발인 그리고 박영재 피고발인은 본인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본권이 있습니다. 뭐 법리적으로 이렇다. 그것은 또 뭐 이게 다툴 문제고 그렇지만 뭐 처벌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공수처든 아니면 검찰이든 그냥 기소를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소를 안 해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급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래서 1차 수사기관이 네네. 경찰청이 부담스러워. 우리 이거 불송치. 이걸 통제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보안수사가 한 거는 분명해요. 그게 공소청에 있는 검사가 해야 되느냐. 예. 이 문제도 아무도 말씀 안 하시던데 전부 다 공소청 검사가 한테 그 보안 수사 내지는 보안 수사 요구권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만 말씀하시는데 보안 수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기능은. 근데 그거를 공소청에만 줄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중수청이 수사하면 국가수사본부라는 너무 훌륭한 수사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안수사 요구든 보안수사권이든 하면 된다. 검사한테는 절대로 주면 안 되고 이 기관을 이제 같은 행자부 장관 밑에 두면은 너무 커지니까 이 기능은 뭐 국무총리실에다가 떼서 이렇게 세 기관이 견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제 의견인데 보안 수사를 하자. 그런데 보안 반드시 있어야 수사도 됩니다. 국수본에서 하면 된다. 그렇죠. 예, 검사가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예. 그런데 이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현직 검사들이나 또는 기자분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 얘기를 하면 그게 정답이네요. 그래요. 네, 제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안 수사 기능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실무하면 경찰의 수사 결과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뭐 검사의 수사 결과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공소 취소가 아주 뜨거운 화두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조작 기소 이런 것도 법 왜곡죄 대상이 아닙니까? 당연히 되죠. 그렇죠? 예, 조작이라면. 법 왜곡죄는 그 구성 요건이 크게 두 가지예요. 죄가 안 되는 사람인데 죄가 되는 걸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법 적용을 조작하는 거. 예. 그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죠. 죄가 되는데 안 되는 걸로 조작하는 거. 법 적용이나 증거를. 그게 곽상도 김건희 케이스. 무죄 도이치모터스 이런 거잖아요. 예. 그 크게 두 가지예요. 둘 다 통제를 해야 되는 장치가 필요하죠. 예. 그러나 검사가 있는 공소청에 줄 필요는 없고 그건 해서는 안 된다. 제3의 국가수사본부가 너무 훌륭한 게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혹시 김유정 의원님 뭐 물어보실 거? 아니요, 저도 그 소급 적용에 관한 부분이 제일 궁금했던 대목인데 계속범에 대한 대법원 판례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저는 말씀해 주셔서 좀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많이 질문하는 게 조금 전에도 기자분들이 취재해가지고 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변호사님 계속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도 받고 이해가 된다. 그런데 어쨌든 작년에 대법원의 그 파기환송으로 그 사건은 대법원에서는 종결이 되었고 고등법원으로 지금 내려와 있지 않느냐. 그 질문. 예. 그러면은 어쨌든 계속되고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대법원이. 좋은 질문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법원 판례 엄격한 서면주의를 위반한 것은 검사의 공소장도 무효다. 그러면 대법원의 유죄 파기환송 판결문도 무효예요. 그러면 무효의 법리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역시 대법원 판례입니다. 무효면 이어지는 후속 행위도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고등법원 항소심으로 내려와 있는 것도 법률적으로 무효예요. 무효에 따라서 원상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재판은 현재 고등법원 항소심은 무효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대법원에 있는 거네. 있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계속범으로 그 위법 상태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재판을 해야 돼요. 그 대법관들이. 지금 당장 대법관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현재 계속되고 있어서. 무효니까 파기환송 자체가 무효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형식적으로는 고등법원에 있지만 엄격하게 법리적으로는 없는 거네. 거기에 없는 겁니다. 대법원에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법관 10명이 자기들이 안 읽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사람들이 다시 그걸 재판을 하면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대법원이 대법원장을 고발한 거예요. 이병설을 빌려서. 네.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국민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법기술적인 거죠. 법리적인 건데 더 중요한 건 작년 5월 1일 날이죠. 그 생중계로 한 게 한 달 후에 5,200만 재판관이 재판을 하도록 대통령 선거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1위 그 후보를 이 판결로 그냥 후보 자격을 날려버린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팩트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범죄는 사실 법애국죄다, 뭐 직무유기죄다 이거 떠나서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주의를 짓밟은 거예요. 이거를 처벌을 할 수가 없다. 뭐 속업이니까 안 된다. 뭐 해서 안 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법리라는 거는 그 정당성이 있으면 법리는 다 있습니다. 예. 이은주님, 조이대에게 이병철 변호사님은 저승사자 얼마나 후덜덜할까요? 애공꽃이다. 조금 전에 어느 약간 우리가 극우 언론이라고 하는 이제 그 뭐 방송사 기자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변호사님이 사법 파괴의 수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든가 그쪽 극우 언론사 쪽에서. 그래서 내가 영광이라 그래요. 아니 사법 파괴를 지키는 수호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실제로는 그렇죠. 지들이 깨놓고 왜 남한테 탓을 하고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적절하게 오늘부터 시행 첫날이잖아요. 딱 여기에 맞춰가지고 1호로 그것도 조이대 아주 박수. 그래서 제가 찜 해놓은 게 효과가 있었네요. 잘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또 준비를 하셨으니까. 시행일은 어제부터였습니다. 어제부터.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3대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만 이게 사실 마무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작이죠.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더 손봐야 사법부가 개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제 이제 정관예우금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법개혁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이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엄벌하는 법도 있고 또 하나 국민들이 민생에서 사법부에 대해서 평소에 괴롭힘을 당했거나 억울함이 있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정관예우 같은 경우죠.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형사재판에서 변호사를 못 세우는 분들이 50%를 넘었었거든요. 민사는 70% 이상입니다. 변호사 못 세우면 재판기일도 계속 미룹니다. 그것조차도 어찌 보면은 카르텔이라고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어요. 변호사를 쓰라고 압력을 우리한테 하는 거 아니냐. 쓸 돈도 없는데 나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 자체도 지금 수십 년째 방치돼 있었고, 그러면 전관 변호사를 쓰고 있는 사람한테 일반 시민이 싸워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민생을 옥죄던 사법 구조 비리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추가적으로 해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사실 사법계 전체의 엄청난 특혜였기 때문에, 특권이었기 때문에 사법 카르텔이 저렇게 강력하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소시켜줘야 국민주권 정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면이 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관 예우 사실 없애야죠. 네. 근데 그 한 법조인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관 예우 금지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네. 판검사 끝나고 변호사를 못하게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판검사 끝나고 정치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정치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되죠. 헌법 위반의 문제가 생기지만 판검사를 하고 변호사를 바로 못하게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관 예우가 기본적으로 사라진다라는 예. 주장을 이론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낸 법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 고위 사법 당국, 사정당국, 예를 들면 검찰총장, 뭐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기를 마치고 3년 동안은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 뭐 국민들은 댓글에 5년 이상 해야 된다, 평생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현재 수준에서 제가 볼 때는 3년 정도 금지도 굉장히, 3년이면은 법원 내부의 주요 간부들의 이제 인사가 다 바뀌기 때문에 정관의 영향력이 확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저는 재직 시에 직접 맡았던 사건에 대해서는 평생 변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재직 직전에 관여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적어도 1년간은 관련 사건 수임을 못하도록, 관여는 간접적인 관여겠죠. 그리고 선임이 있습니다. 예. 다른 변호사를 내세우지만 실제로 자기가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엄벌하는 처벌 조항이 들어가야 되고, 몰래 변론이 있습니다. 이거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 미리 가서 딜을 하고 그다음에 돈을 받고 이제 선임계 내고 가는 건데, 이거는 본인이 원래 선임계를 내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처벌 조항이 아주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서 이런 거에 처벌 조항을 분명하게 해서 선임계도 내지 않고 검사 찾아가고 판사 찾아가서 물밑에서 다 조율한 다음에 선임계 내고 이렇게 들어가는 작업들을 다 차단해버리는 그 법안을 어제 제출했습니다. 평생 법을 이용해서 먹고 살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도 또 살 길을 찾기는 하겠지만 예. 할 때까지는 해봐야죠. 맞습니다. 예. 저는 어제 저녁에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었는데, 네. 어떤 그 변호사하고 또 같이 이제 뭐 그 수임을 하는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다고 억울하다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변호사께서 이걸 쭉 그 소장을 보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서로 고소인 피고소인으로 싸우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요. 둘이 서로 짠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뭔 얘기인가 했더니 그런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A하고 B하고 서로 싸우는데 이 고소를 한 쪽의 로펌이 예. 당연히 고소인의 이익을 위해서 싸워야 되잖아요. 예. 근데 좀 어수룩해 보이면 맞습니다. 네. 재판 거래를 합니다. 해놓은 것처럼 해놓고 이쪽하고 거래를 해가지고 나눠 먹고 여기를 물먹이는 거예요. 예. 이건 진짜 범죄 아닙니까? 검사들하고도 그런 딜을 하죠. 예. 사실은 거의 무죄인데 만약에 검사가 표적 수사를 하거나 인지 수사를 통해서 기소를 한 단계에서 무죄 판결 나면 검사도 어쨌든지 간에 자기 인사 기록에 스크래치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의 변호사, 피고인의 변호사하고 몰래 딜을 하는 거죠. 그러면 보통 이 딜을 할 때 딜을 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때 별건이 사용이 됩니다. 예. 다른 걸 가지고 압력을 막 행사해서 이것도 사건화할 거야. 너 그러면 넌 진짜 감옥 들어가. 그러면 이거 적어도 벌금형이라도 너 받아. 그럼 울며 겨자 먹기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호사가 그 역할을 또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합니다. 이런 자들은 좀 불벼락 처벌법 이런 거 하나 좀 맞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예. 정말 곤장이라도 좀. 그리고 사실 국민들이 지금 검찰개혁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분노하는 이유가 그런 짓을 한 검사들이 처벌되는 걸 한 번도 옆에서 본 적이 맞습니다. 없어요. 난 억울함을 당했는데. 예. 물론 이제
모든 검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있었고 그런 것들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검찰개혁이 그런 일이 반복될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하게 해달라라는 거고 경찰이 수사권 남용하는 거는 따로 감찰이라든가 여러 조치를 만들면 됩니다. 그게 무섭다고 갑자기 또 검사가 수사 개입하게 한다? 이거로는 다시 왔다 갔다 핑퐁이 되는 거라서 저는 이 문제는 해법을 따르게 찾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관예우 금지법만 확실히 만들어도 법조 3년, 판사, 검사, 변호사들끼리 서로 짜고 해먹는 거 이것은 상당히 막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꼭 통과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 먹고 살았던 정점에 이제 조의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조의대 탄핵 안 합니까? 조의대 탄핵안을 드디어 이번 목요일 날 시작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탄핵안이 발의가 되려면 일반법은 10명의 국회의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건 3분의 1이니까 100명, 지금 정원이 좀 줄었으니까 99명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혼자 발의 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5분의 국회의원과 같이 하는 쪽으로 했고 처음부터 또 같이 공동서명에 참여할 분들도 지금 오늘 친서를 오후에 보냅니다. 목요일 날 오후 3시에 기자회견 예정이 돼 있고요. 저하고 민주당에서는 민영배 의원님, 조계원 의원님,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에선 김준영 의원님, 그다음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님 이렇게 해서 5명이 공동 대표 발의로 각 당이 다 참여했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해야 힘을 또 받을 수 있고 법력권의 힘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준비를 해서 호응을 해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탄핵 소추안은 초안은 저희 의원실이 다 만들었고 나중에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면서 추가 사항을 얘기하시면 계속 얹어나갈 생각입니다. 탄핵 사유는 뭘로 잡으셨나요? 탄핵 사유는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는 파기환송심에서 있었던 불법적 소지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이건 대선 개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국민의 결국 주권, 선택권이라고 하는 걸 심각히 침해한 거기 때문에 분명한 탄핵 사유가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내엄 계란 시기에 사법부가 헌정질서 수호에 본인들의 의무를 방기했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특히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실 전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법부가 당시에 장갑차를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하는 거는 위헌이다. 지금도 걸핏하면 위헌 소지라 그러잖아요. 무슨 뭐 법사위에서 사법개혁 3법만 하면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위헌입니다. 아니 그 당당한 사람들이 장갑차 앞에선 한마디도 안 했어요. 심지어 그 이후에 2차 계엄이 시도되고 그다음에 구속을 거부하면서 총기를 사용하라는 명령까지 내릴 때도 그건 불법한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행위다.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 고통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만약에 계엄이 벌어지던 날 밤에 사법부 수장이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유린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평소에 하듯이. 평소에 사법개혁 반대하듯이. 한마디만 했으면 행정부 위축됐을 겁니다. 아, 나 탄핵되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2차 계엄에 엄두를 내고 거기서 그 경호부대를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구속하라 하는 사람들에게 저항을 하려는 시도를 못했을 겁니다. 바로 꼬리를 내리고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사법부는 그걸 장기화해버렸어요. 장기화해버려서 그 고통이 국민들한테 다 갔습니다. 경제도 몰락하고 소상공인들이 문 닫고 아무 책임이 없다고요? 이건 정말 너무나 큰 책임이고 국민적 분노이자 입법부가 강력히 문제제기해야 되고요. 그 와중에 자신들의 그 잘못들을 감추고자 저는 파기환송심을 통해서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조의대 진작부터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결정적으로 저자는 정말 안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먹은 게 파기환송심 주심을 맡았던 박영재를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던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건 선전포고 아닙니까? 정치 행위를 한 거죠. 선전포고이자 정치 행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예전에 인혁당 사건이 사법부가 그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통해서 공소장도 읽어보지 않고 사형집행 처리를 통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던 그 아픔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재판한 게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건 국민을 완전히 우롱하는 행태를 공식적으로 국회에 와서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법원행정처장 사퇴할 때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요. 공무원들은 노동조합 집회도 다 금지해 놓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집회를 대놓고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국민적 열망에 의한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반대 메시지를 내고 사퇴를 하고 일련의 기획된 정치적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저렇게 두고는 결국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잖아요. 예. 국민이 헌법을 만들었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자라는 국민적 열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입법부는 이제 국민의 명령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희대 탄핵에 나서고. 네. 적극 지지합니다. 네. 조희대 탄핵해야 되고요. 이제 일부에서 뭐 탄핵 얘기할 때마다 역풍 얘기 나오는데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네. 그 전에도 예를 들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했을 때 또 역풍 했거든요. 네. 근데 많은 국민들이 그때 이상민 얼굴 몇 달간 안 본 것만 해도 너무 행복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때도 나중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너무나 신중하게 판단하느라고 기각을 했지만 지금 드러나는 거 보면은 탄핵 100번 하고도 남을 사람들 예. 탄핵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희대 탄핵 역풍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예. 날려야죠. 예. 역풍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탄핵을 못 시키잖아요. 헌법재판소가 국민적 신뢰를 지금 받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다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난번에 어떤 걸 지적을 하셨냐면 헌법에는 최고위 공직자들이 국민을 배반했을 때 불법 행위를 했을 때 탄핵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어 놓고 역사상 탄핵된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박근혜, 윤석열 지난번에 전 경찰청장 빼놓고는 전부 다 가면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기각의 내용을 보면 범죄 혐의가 무죄가 된 게 아니에요. 범죄 혐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 기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왜 최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만 정무적 판단을 합니까? 헌재는 법률적 판단을 하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헌재에 다시 부탁드리지만 최고위 공직자, 그 사람들의 하나의 범죄가 전 국민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법 행위에 대한 탄핵은 법에 의해서 엄정하게 이루어져야지 본인들이 정치적 판단을 하라고 헌재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할 것이다라고 믿고 만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을 안 하더라도 결국 탄핵 안 한 사유는 정무적 판단으로 갈 거예요. 그 정무적 판단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뭐 이것이 역풍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진짜 더 깊이 개혁되겠구나, 돼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국민적 공감으로 확산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영전이 이제 뜨거라 하고 도망갔고 예. 후임 처장 아직 임명 안 했죠. 예. 왜 안 합니까 그거는? 뭐 그 조희대 주변에 마땅한 사람이 좋은 판사들이 있죠. 예. 좋은 판사들은 오면 자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예. 예. 하여튼 빨리 좀 해서 국민들이 역시 죄역전이다 네. 하는 얘기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벌써 한 20여 명 이상 다 탄핵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같이 내주고 계세요.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될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희대가 저렇게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행동을 몇 개월이라도 안 볼 수 있다라면 그것만으로도 사법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진전되는 또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원장은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천대엽 내정해놨죠. 예. 그대로 그리고 갑니까? 지방선거 이후로 지금 뭐 미룬다라고 예. 하는데 뭐 철회한다는 얘기는 없는 거고요. 예. 그것도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거죠. 조희대 사법부가. 그리고 천대엽 그 전 법원행정처장도 법사위 나와서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지 항상 말이 않습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선관위원장이라고 하는 곳에 앉혀서 불안감, 국민적 불안감을 또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어떻게 보증할 수 있는지 저런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네. 이제 그 이화영 부지사 네.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 가지고 연어 술 파티 계속 조사하고 이걸 이제 국정조사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참여하십니까? 일단 조사위원회 저는 뭐 신청을 할 건데요. 네. 뭐 그거는 어쨌든지 간에 조사위원으로 선정이 돼야 되니까 예. 제 의지와 무관한 거라서 뭐 많은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면 또 뭐 제가 국정조사위원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예. 주어지지 않을까. 지난번에 무한참사 국정조사위원회에 네.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방치돼 있던 결국 국토부와의 여러 가지 카르텔 고리를 다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회를 주신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검찰에
조작 기소의 실태를 드러내겠습니다. 조작 기소 가능성 몇 % 보십니까? 저는 거의 100%라고 생각합니다. 예. 거의 100%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본인들이 진술 하나 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주변 사람들을 엮어서 사건화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녹취가 나왔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진술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과하고 발을 빼야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버팅기고 있잖아요. 버팅길 수밖에 없는 속사정들이 있겠죠. 드러나야 될 것들이. 그래서 저는 조작 기소 가능성이 굉장히 100% 가까이 높을 것이라고 보고 제가 국정조사위원이 되면 제대로 밝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